네, 태국 단기성교 필드 매뉴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박대성 선교사님이나 강대영 선교사님 오셔서 하셔야 되는 발표인데요. 제가 이제 태국에 유일하게 이제 참여하는 거라서 선교 4년 차인데 참여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성교 필드 매뉴얼을 이렇게 맡았는데요. 빡청 지역이라는 데서 선교하신 김치선 선교사님이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승낙하시고 이 자료에 대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매뉴얼이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태국 그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또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문화적인 배경,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이제 종교적인 배경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교가 강력한 나라이고 뭐 소승불교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원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태국 저희도 이제 이 불교에 대한 부분들 뭐 괜찮지 우리가 뭐 믿음으로 나아가면 금방 변화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나온 지 4년이 됐는데 그 불교에 대한 그런 견고한 지능이 생각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불경을 외우면서 자랐던 이들의 사고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불교의 가치관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수용되면서 그런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올바로 확립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실제 예로 태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회,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렇게 크게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에 거기 부목사님이 어떤 그런 불교 문화의 어떤 그런 개념, 왕에 대한 개념, 불교 문화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저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과 좀 혼동하시면서 그런 발언들도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왕이 키우는 뭐 코끼리가 있는데 왕은 코끼리랑 영적인 소통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할 수 없다.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의 코끼리랑 소통을 하는 왕 그리고 그것이 그 불교의 전통 가운데 뭐 되어진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어떤 불교의 뭐 가르침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혼란이 있어서 그것들 가운데 막 뭐 심한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랑 충돌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로 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위주로 저희 이제 히스밥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조회 시간에 거의 무릎을 꿇고 불경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세뇌하듯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Y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불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진 어떤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가다가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인사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요즘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화두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소수 인권이다 보다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동성애자가 많은데요. 이 이유는 그 불교적인 세계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들을 누가 성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하고도 비슷해요. 이들을 누가 돌로 치겠냐? 누가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뭐 그런데 뭐 이들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더불어 좋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소수 인권자를 포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동성애가 권장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뭐 소수 인권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뭐 환경 가운데 방치해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뭐 심지어 많게는 뭐 한 10명 중 1명꼴로 그 성 정체성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겉모습에는 남자인데 캠프는 방을 나눠서 자잖아요. 여자 방, 남자 방. 근데 이 친구는 그 문 밖에서 여자 방,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자 방에서 자야 되는 그런. 그리고 여자애들은 같이 자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캠프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남자 방에 재워야 되는데 또 그것들이 또 안 되고 좀 문화적인 충돌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자 방에 재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여자 방에서 저희는 또 지켜야 되니까 또 문 앞에서 문 밖에서 격리해가지고 재우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이제 모든 사상과 원인이 이제 어떤 불교적인 강력한 어떤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 때문에 이제 포용하고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롤 모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태국의 10가정 중에 7가정이 거의 깨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아 뭐 좋아 이런 불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정이 깨지고 성 정체성이 흐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태국의 어떤 이 불교적인 문화 가운데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 틀 안에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것은 뭐 지금 뭐 한류 문화가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뭐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이런 선교에 되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태국은 그 K-팝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를 통해서 지금 한국어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한국어만 해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한류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정규 그 시험 과목으로 그 제2외국어에 그 한국어가 채택이 요번에 됐거든요. 요번 6월달에 채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국어 그리고 이런 K-팝적인 거 이런 문화적인 사역에 굉장한 어떤 중요한 전환점과 시기 가운데 이제 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어 캠프 그리고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선교적인 접촉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수용성이 강해요. 뭐 그냥 불교의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른 종교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치 굉장히 큰 사람 같은 그런 거라서 그냥 다 수용을 하거든요. 뭐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뭐 예수님 복장을 하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던 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막 진리를 선포해도 뭐 문제 없다. 우리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막 이게 되는 거 다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어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할 테면 해봐라.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강력한 어떤 불교의 문화, 변하지 않는 그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태국이 좀 여러 가지 뭐 수용성이 강하고 뭐 한국 문화, 한류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마치 뭐 한국의 뭐 단기 선교사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되면 뭐 뭐든지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막 학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그 만족도를 얻어가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아마 태국이잖아요. 가서 막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막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막 애들은 막 구름대같이 몰리거든요. 막 거기에 막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뒤에 남는 게 제일 적은 나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믿었다고 하고 회심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그 불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력해서 그래서 이제 태국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진정한 회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태우거나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그런 신전이 있어요. 태국은 각 집집마다 집에서 모시는 그런 게 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와서 뭐 태우고 이런 일들까지 해야 이들이 완전히 진짜 회심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은 굉장히 수용되어지고 뭐 한류라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너무 수용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그 차후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을 받고 단기 선교 팀들의 자원을 가지고 이제 학교나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좀 인원 동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절망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굉장한 열매들을 또 맺고 있습니다. 학교랑 네트워크 관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 뭐 지속적인 한국어 캠프, 뭐 영어 캠프 그런 한국 문화적인 그런 캠프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는 일들까지 동원되고 또 뭐 신학교나 현지 교회와 교단들이 좀 네트워크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태국의 그런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기독교 안에서 네트워크되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교사님들 또 외국 선교사님, 서구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뭐 기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참여되면서 초창기 때 그 틀을 이루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한국보다 어떤 기획력이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이들의 잠재력은 뭐 한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체계적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W501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시편 50장 1절 말씀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 찬양 사역자들과 연예인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태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곡씩 그 태국어로 된 찬양을 만들어내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확산되고 보급되면서 전국 뭐 어디에나 그것들이 보급될 수 있게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뭐 어떤 그 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거에 대한 확산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어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같이 따라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예배 음악이나 그런 뭐 CCM 그런 쪽의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력이 빠르고 그리고 그 퀄리티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콘텐츠의 그 질이 세상에서 프로듀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그 문화와 그러니까 태국의 문화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인데 뭐 그런 뭐 음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영상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 CGN TV에서 태국에 이제 CGN TV가 들어와 있는데 CGN TV에서 그런 카메라 관련된 그리고 영상 관련된 그 자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고를 냈었는데 이 태국에는 그 크리스찬 그런 문화 사역자들의 자원들이 엄청나게 넘쳐날 정도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뭐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백 명이 몰릴 정도로 그런 영상이나 이런 파트에 지금 굉장히 강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게 이제 태국의 전체적인 가운데 이제 불교가 뭐 93%뭐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0.5%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뭐 1%가 넘어간다라고도 하고 있고 뭐 잠재적으로는 5%까지도 보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적 자료로 나오는 0.6% 정도의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문화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0.5%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선도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교지이고 동원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한류 문화를 통해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뭐 교단 자체는 뭐 독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교와 뭐 병원과 이것들 통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립이 되어진 상황에서 외국의 어떤 그런 자본력과 기획력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로도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태국 뭐 단기성은 그냥 무조건 가서 뭔가 부채춤, 태권도, 뭐 K-팝 공연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호응은 하고 뭐 반응은 해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뭐 K-팝 관련된 뭐 커버 댄스다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서 막 공연을 많이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 K-팝 커버 댄스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원래 가수보다 춤을 더 잘 추고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제 어설픈 이제 교회 워십팀들이 K-팝 준비해서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이제 그 걔네들이 이제 좋아하죠. 좋아하는 이유는 뭐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뭐 컨텐츠를 통해서 춤이 너무 멋있어라고 좋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0.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잘 이해되고 문화사역으로 접근돼야 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이게 이제 좀 자칫 잘못하면 우월주의가 어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니네가 뭐 이렇게 리스펙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좀 어떤 문화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겉으로 표현 안 하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다 좋다 호응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하고는 이런 알게 모르는 어떤 그런 괴리감들이 있죠. 그러니까 태국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눈치를 채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는 거. 저도 이제 뭐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고 이제 뭐 4년째 살면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강한 걸 좀 느낀 거고요. 내일 이제 발제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은 그 왕에 대한 그 신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왕을 모독하는 것이 제일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냥 왕 뭐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실수로 단기팀이 뭐 왕 사진 가운데 뭐 무슨 장난친다고 뭐 무슨 뭐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 발각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이 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라. 왕에 대한 뭐 욕이라던가 뭐 그것들에 대한 발언. 그게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단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들 하고도 와의 관계에서 왕에 대한 뭐 욕을 했다고, 왕에 대한 뭐 비하 발언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팀들은 조심해야 되고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는 뭐 저희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뭐 계속 애국가가 뭐 6시 되면 애국가 나오고 뭐 거의 뭐 묵념하듯이 그렇게 했던 어떤 게 있듯이 이제 6시마다 이제 그런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왕에 대한 찬가, 그러니까 왕을 찬양하는 그런 찬가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것들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집회 시간이나 어떤 찬양 예배 시간이나 어떤 겹쳤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워십 막 하고 예배 인도상 나와서 하는데 그 시간이 딱 됐는데 그냥 노래 중간에 다 스톱이 돼서 찬가가 올려 퍼지고 다들 이렇게 거기 국기를 막 진짜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어찌 보면 이게 씁쓸한 태국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게 이제 태국 사람들의 문화이기도 한 거. 그거 이제 태국 사람들은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외국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예배 중간에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다 갑자기 그냥 딱 뭐 방송사고 나면 멈춰지고 막 그 창가가 올려 퍼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저희도 이제 실제로 많이 좀 뭐 접하고 그런 데서 이제 뭐 제재도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저희도 이제 혈기왕성한 저희도 청년들이라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예외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살면서 이 태국에 대한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타협이 아닌 왜냐면 이건 어떤 수용적인 부분들과 이해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 그리고 이들의 또 어떤 영적인 사상 이 태국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보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뭐 기독교인도 뭐 어떤 귀신을 봤다 뭐 이게 이제 너무 문화 가운데 그 귀신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공존하다시피 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상 가운데 좀 제가 진행 발언을 제가 더 시간을 더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시간이 각 나라마다 다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각 나라의 필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제가 부탁드렸던 단기 선교 필드 매뉴얼을 위한 단기 선교 사역의 소개와 필드 방문할 때 사역하기 원하는 단기 팀의 가이드라인 요거 그 얘기는 다 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5분 안에 그 얘기를 좀 드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드 매뉴얼은 제가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그 시간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김춘성 교사님이 이제 작성하신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 문서사 자료로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요거 지금 네. 제가 아까 앞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필드의 개론적 소개와 그리고 현지에서 꼭 필요한 단기 선교 사역의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K-팝이나 어떤 문화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서 준비하는 어떤 뭐 부채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어떤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한류의 문화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지금 태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역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역하기 원하는 이제 시기,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오는 시기는 이제 보통 이제 방학 기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시기가 이제 태국적인 상황 안에서 방학이 틀리거든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틀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고 되게 적시적소에 들어오는 때이기도 한 거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기간이 이제 10월에서 11월 그리고 뭐 2월에서부터 보통 4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방학 때나 이때 들어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시간이나 때에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단기 선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좋게 지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화를 내거나 이제 어떤 뭐 그런 분노를 막 표출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태국 사람들은 한번 그런 것들을 겪으면 만약에 뭐 단기팀이 누가 들어와서 막 뭐 했는데 뭐 했잖아 뭐 화를 내겠어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그냥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원래 이제 성향이 그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뭐 다혈질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화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잘못되면은 어떤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아까 그런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불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교육이 돼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위한 필드의 요청은 이제 김치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태국은 이 복음에 대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또 적극적인 자세로 그 문화 사역과 그냥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그것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해 준비할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 마음으로 결국은 그 주어진 그 시간, 만약에 50분 공연이면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학생들에게 만나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들 가운데 분명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또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열매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런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그리고 우리 뭐 준비해야 될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뭐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런 스킷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좀 식상하다고 5개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요소가 좀 발전이 돼서 더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을 스킷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들도 태국에서는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 단기 선교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에서 이제 현장 선교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뭐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향력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그 선교지마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그런 자원들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어가 그 입시에 채택이 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전략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떤 한국어 관련된 자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